1차에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들을 나누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에 대한 그러한 기술을 가장 현장에서 띄고 있고 또 여성으로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박명순 상무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상무님께서는 컴퓨터공학과 학석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박사를 기술 정책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이공계로 갔지만 또한 또 전략과 그러한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박사를 또한 사회과학과 그다음 과학 같이 겸비하신 그러한 재원이시고요. 현재는 지금 인프라밸류 혁신 그룹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SK에서 임원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상무의 역할을 지금 너무도 잘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 위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위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그러한 재원이랑 그런 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분들로 모시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한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을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박수로 우리 박명순 상무님을 또한 강연장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아주 거창하게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그 SK텔레콤에서 AI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인공지능 응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 사실은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 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그 응용 분야 중에 하나인 AI 에이전트의 현재는 어떻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왜 인공지능 누구를 만들게 되었을까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누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누구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신 게 보시거나 경험을 하신 게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SK텔레콤에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 이제 주로 IT와 관련된 그 신기술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정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음성인식 기술과 영상인식이라고 하는 기술을 당시에 이제 SK텔레콤에서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미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사장되었고 금기시되었던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당시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기술이 이미 나와서 딥러닝에 관심 학문적으로 이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논문을 보기보다는 당시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실 많은 영화들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영화 중에 이제 제가 본 영화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그 영화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꽤 오래전입니다. 1969년에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 다음 장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요 로고를 쓰는 영화인데, 거기에는 컴퓨터 형태의 HA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말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특정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거의 백과사전 이상으로 답변을 하고 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물어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에 이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은 컴퓨터 플러스 알파의 기능이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당시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한 50년 후에 이제 지금 유사한 역할을 하는 그렇지만 이 1969년에 나왔던 할이라고 하는 것만큼의 아직까지는 지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요 제 밑에 있는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는 굉장히 흥행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뭐 많이 보셨고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 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할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컴퓨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터미네이터에서는 당연히 로봇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바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디를 갖고 있는 경우와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터미네이터는 사람보다 힘도 세고 머리도 좋은 이런 형태의 바디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인공지능에 대해 갖고 있는 뭐 선입견, 편견이 아마 터미네이터에서 많이 유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 이러면은 좀 사람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주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봤던 영화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허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방금 설명드렸던 바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다만 터미네이터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허에 나오는 사만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목소리는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 주인공의 여러 가지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그 누구라고 하는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모티브를 준 것이 방금 설명드린 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2014년에 나왔던 채피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거는 아마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이 부분은 뭐, 제 생각엔 채피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네 개의 영화 중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SK텔레콤에 누구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이 허입니다. 사만사만큼 사실 아직 우리의 그 감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런 비전으로 이제 누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누구는 사실 2014년에 제가 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요런 인공지능 스피커의 형태로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초에 이제 제가 만든 그 누구라고 하는 스피커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그 음악을 플레이해 주는 기능이 위주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스피커랑 합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에이션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마존의 알렉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스피커 위에 올라간 AI 에이전트를 아마존의 알렉사가 첫 번째, 저희 SK텔레콤의 누구가 두 번째,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상용화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시 인공지능 기술로 돌아와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뭐 컴퓨터공학과에서 요즘은 굉장히 핫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1930년부터 아마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만들면서부터 컴퓨터가 인간을 좀 대신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은 오랜 그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업다운은 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제가 그 대학 공부를 할 때가 아마 80년대, 90년대였는데,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어려운 분야였는데, 2000년대 후반에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합쳐지면서 인공지능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 아시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그거였고, 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한 반도체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AI가 이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면 AI가 계속 발전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지금 굉장히 AI의 초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알고리즘의 진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디지털라이즈를 시키는 많은 이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예상을 한 건데, 인공지능의 어떤 지능의 정도가 어떻게 발전을 할까를 예상한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곡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선 기울기보다 더 빠르게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있고요. 한 2020년 정도의 인공지능은 뭐 $1,000 정도 가지고 AI 칩을 만들었을 때 마우스의 뇌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걸 만들 수 있었고, 아마 2023년에는 휴먼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50년이 올 휴먼 브레인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데이터, 뭐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진화 이런 걸로 볼 때는 맥킨지의 예상보다는 더 빨리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하나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잘 아시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고,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음성을 인식할 때, 문자를 인식할 때, 영상을 인식할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뇌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AI 에이전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요 제일 앞단에 있는 감각, 우리로 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이 사실은 현재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고, 잘 아시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추론 의사결정에 관련된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걸 극단적으로 만든 게 알파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특수한 어떤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극단적으로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거고요. AI 에이전트는 사실은 극단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사람의 일반적인 감각, 이해, 기억, 뭐 여기와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인간의 이제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든 것이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한 5년 전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음성 인식 기술이 문제였습니다. 인식률이 떨어져서 뭐 이게 되겠어. 그렇지만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으로 보면 음성 인식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거의 인식률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고 뭐 제주도 방언 이런 거 정도는 아직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반적인 방언이나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이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가장 한 2, 3년 사이에 많이 발전한 게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이 예전에는 기계음처럼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요즘은 기계음처럼 나오는 안내 방송은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녹음한 게 아니면 대부분 합성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성된 음성이 거의 사람의 목소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그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앞으로 누구에서 제 목소리로 알람을 들으실 수 있대요. 아리야, 아침 7시에 누구 셀럽 알람 설정해줘. 오전 7시 아이린 목소리로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아침 알람을 들려드릴게요. 좋은 아침이에요. 러비들, 오늘따라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제가 깨우는 느낌인데요. 월요일은 항상 힘들어요. 러비들, 시원하게 기지개 한번 피고 힘차게 시작해요. 제가 월요일을 깨워주니 힘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침 네, 그 음성 합성 기술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린 목소리를 이제 합성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3년 전인데 아이린이 오후 내내 한 6시간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이제 아이린 목소리를 거의 이제 재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벌써 2, 3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펭수 등등의 이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는데 이때 녹음했던 것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줄어서 이거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한 30분 정도, 100문장 정도를 이제 개인이 녹음을 하게 되면은 내 목소리를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 이런 상품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영상인식인데, 사실 오감 중에 영상인식이 가장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워낙 영상 해상도가 높아져서, 이 인공지능의 영상인식률이 높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아마 사진 찍으시면 웬만하면 다 올리실 텐데, 이런 인터넷에 많은 데이터들로 인해 이 영상인식과 관련된 기술은 거의 지금 사람의 시각 기능을 능가하셨다라고 보셔도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최근에 이제 또 핫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그 실시간 통역 서비스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고 계실 텐데 아마 한 3, 4년 후만 되더라도 뭐 굳이 외국어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실시간 통역 기능으로 여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동영상은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많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매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에게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매년 동일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서비스를 출시한 게 누구 케어콜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돈을 받고 한 건 아니고 지자체와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잘 나오고 그다음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인공지능인지 아닌지 뭐 조금 잘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남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증상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남일고님 되시죠? 네, 맞는데요. 네, 몇 가지 증상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발열 증상 있으신가요?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체온 체크 가능하세요? 잠시만요. 네. 37.5도 나오네요. 네. 혹시 목 아픈 증상은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질문을 하는 건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37.5도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건소 직원들의 일을 줄여 주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받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살짝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직원들이 전화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조금 적응해 주셔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런 보이스 채팅도 생각보다 굉장히 긴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AI가 만능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영화에서 설명드렸는데, AI의 작은 바디는 로봇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많이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문을 연다거나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 로봇이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막, 로봇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멀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는 인공지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말을 하거나 말을 알아듣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AI 에이전트 누구에 대해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자동차 온도 23도로 시동 걸어줘. 23도로 자동차 시동을 걸게요. 에어컨 안 껐다. 늦었어. 그냥 빨리 타. 아리아 거실 에어컨 꺼줘. 왜? 뭐? 낯설어서. 집에서 차 시동 거는 거 아니면 차에서 집 에어컨 끄는 거? 둘 다. 곧 익숙해지겠지. 아리아. 누구가 티맵 속으로. 누구 인사이드. 누구가 어디에나 있는 시대. 초시대 생활이 돼. 네, 이거는 저희 서비스인 티맵에 들어가 있는 누구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내비게이션 서비스니까 뭐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 길 안내도 하지만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안에 이제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집에 있는 에어컨을 끄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 에어컨을 꺼줘, 불을 켜놓고 왔다면 불을 꺼줘,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의 에이전트는 뭐 이게 차에 있냐,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잠깐 하나를 보시면은 아들,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오늘도 많이 늦는지? 아리야, 아빠한테 전화해줘. 아빠 많이 늦어요? 아니야, 거의 다 왔어. 네. 적응 안 된다. 폰으로 TV 보고 TV로 전화하는 상황이요? 아니면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상황이요? 둘 다? 네, 이거는 이제 IPTV의 서비스인데 사실 IPTV는 이제 리모컨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 리모컨으로 이게 뭐 드라마를 검색하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쉽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채널을 돌리는 건 쉬운데 검색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로 할 경우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IPTV 기능뿐만 아니라 뭐 전화를 하든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든 날씨를 알려주든 뭐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능들이 사실은 IPTV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 와서는 IPTV에다 대고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차에서는 뭐 내비게이션에 있는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사실은 나를 보는 에이전트는 사실 동일한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예시적으로 보셨던 두 가지 서비스 외에 누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렸던 스피커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 위에 있는 서비스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워치나 이런데, 그 다음에 심지어 최근에는 이어셋 속에 이 에이전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저희 누구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뭐 집에서, 차에서, 모바일 환경에서를 이제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에이전트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생활 서비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가 처음에는 사실 스피커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음악 관련된 걸 굉장히 많이 했지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각종 생활 편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공부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아마 집에 있는 IPTV에 웬만하면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에 들어갔던 티저나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음성으로 전화를 걸거나 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뭐 음악을 듣거나 그 다음에 뭐 날씨를 알아보거나 일정을 알아보거나 하는 것도 스마트폰 상에서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누구 버즈라고 하는 이어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셋에서 누구 에이전트 아리아를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뭐 날씨를 묻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를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나 요리 뭐 배고픈데 뭐 먹을까?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심심한데 게임 할까? 뭐 이런 것처럼 AI 에이전트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어셋에 들어간 거고요. 이 이어셋은 아마 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텐데 사실은 2014년에 이런 형태의 무선 이어셋을 그 허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그 착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씬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누구 버즈도 제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모티베이션은 2014년에 제가 본 허라고 하는 영화에서 어느 정도 AI 에이전트가 기능이 되면 이런 이어셋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목표를 가지셨고 그걸 이제 몇 년간 준비를 해서 만든 게 요 이어셋입니다. 당시에 허라고 하는 영화에 사실은 또 하나 나왔던 게 있는 게 요 위에 이제 가슴 앞쪽에 꼽는 그 핀 형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까지 가져가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 외부에 있는 이 장면들을 같이 보면서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좀 꿈을 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서비스인데 이것도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시큰하게 비가 올란가. 내일까지 날씨가 화창해요. 내 80년 촉을 무시하고. 아따 고돌이네. 주인이 오실란가? 오늘 운세는 몸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내 흥을 다 깨불고. 재밌는 얘기 좀 해봐라. 발이 2개 달린 손은 이발소랍니다. 날 싫었게 만드는 너. 근데도 밉지가 않다. 김포댁에 전화해요. 생일인데 혼자 뭐해? 걱정 마라. 내 이제 혼자 아니다. 아리야, 내 기 빠진 날인데 노래 하나 들어도. 네, 사실은 AI 에이전트가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저도 기획을 할 때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IT 기기를 다루시기 힘든 어르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작은 스마트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글자도 써야 되고 글씨도 작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어려우신
오히려 노년층, 시니어 계층에서 사실은 음성인식 기반의 이러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뭐 청년이나 그다음에 20, 30대, 40, 50대는 사실은 많은 대안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그렇게 필수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혼자 사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 아니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만 사시는 이제 댁들 같은 경우에도 뭐 무료함을 달래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뭐 전화를 건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향후에 굉장히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이제 독거 어르신이나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두 분이 사시는 이러한 그 가구에 어떤 여러 가지 위급 서비스, 생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또 AI 에이전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뭐 AI 에이전트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언급해 보겠습니다. AI는 앞서 기술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건강하면 사실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데이터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게 당연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가 누구를 만들 때 초기에는 사실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화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뭐 녹음도 시키고 뭐 등등 했는데 사실 그 데이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학습용으로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쁜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나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 게 뭐 가장 최근에는 아마 이루다라고 좀 회자가 되었던 이슈가 있었고, 비슷하게 몇 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라고 하는 애가 비슷하게 이루다 같이 그 나쁜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요. 또 뭐 구글의 영상인식에서 뭐 잘못 인식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고 나왔던 예시입니다. 사실 저희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이걸 잘 걸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좋은 DB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은 또 하나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하는 로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직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사례를 잠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누구의 마이 Q&A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뭐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가 이미 질문과 답을 먼저 넣어 놓는 겁니다. 주로 이제 엄마가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이가 상원이었는데 아마 상원이의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를 이제 넣어 놓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8세예요. 이렇게 답을 해주는 질문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구현을 잘못한 거예요. 상원이의 나이가 얼마야? 라고 엄마가 물어보니 이제 저희 아내 내부에서 하다가 이 상원이 어린아이의 상원이 아니라 예전 조선시대에 있는 상원군이라고 하는 분의 그 나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8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아이가 울고 뭐 엄마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화를 내시고 아이를 달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데이터가 훌륭해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그 애를 써서 잘 개발하느냐가 또 더 좋은 결과를 어떻게 만드느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가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은행에서 송금해줘 라고 하면은 아마 송금해주는 게 아마 가장 업투데이트한 이 인공지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은 엄마한테 10만 원 송금해줘 라고 이제 비서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느 통장에 뭐 잔액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넣어야 되고 엄마 계좌를 어디로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미래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내 계좌에서 잔액을 보고 엄마 계좌 번호를 알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규모의 금액을 찾아서 아마 대신 수행해주는, 그러니까 저희 이거를 이제 그 완결성 있는 업무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아마 AI 에이전트가 지속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보고 싶은데 예매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그 다음에 누구랑 보는 게 가장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마 인공지능이 예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AI 에이전트가 지금보다 한 2, 3년 후에는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AI 에이전트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주는 AI 에이전트가 지금은 사실은 디바이스의 모습인데 조금 더 의인화된 모습으로 그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폰에서 뭐 여러 가지 아바타의 모습이든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의 모습이든 이런 형태로 로봇의 모습이든 이런 형태로 사람과 더 친근한 형태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앞으로는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폰에 항상 같이 있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미래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오늘 저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하다는 박수, 그 자리에서 박수를 한번 드리고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질문 혹시 있어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은 예의도 바릅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박상무님께 지금 들었던 강연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전 질의가 들어왔던 것들 중에 지금 이제 제가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 이루다 AI가 카카오톡 기록에서 무단으로 수집하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지금 상무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추가로 더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모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결과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의 본인의 정보를 내어놓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개인과 신뢰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쌓여서 충분히 내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나한테 좀 더 편리하고 의미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네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성립하면 사실 이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사실은 서비스의 퀄리티도 낮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가져가는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침해인데 나한테 정말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보안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관계에서는 사실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개인정보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누구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분에 관련된 서비스를 추천할 때는 그분의 데이터만 사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뭐 합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AI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자와 이걸 쓰는 고객 간에 이 믿음과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맞는 거고, 사실은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은 앞서 많이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사실은 본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결책은 일단은 사실 이렇게 개인 정보를 오남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개인을 위해 그 사람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원칙은 저희가 개발을 하는 AI 에이전트 사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질문은 제주 제일고 우리 최준혁 군이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나중에 좀 하고요. 단대부고 또 1학년 우리 김한일 군, 김한얼 군이군요. AI가 어느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인간에게 좋을까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질문이 제가 오늘 강의를 드렸던 내용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AI 에이전트는 사실은 사람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이제 나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 시간을 좀 더 세이빙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케어해주는 이런 관계로 AI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AI 에이전트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실은 서비스가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하나, 기억의 한계, 그 다음에 시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되어야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명고 한상훈 군의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여 사람들이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체하여 인공지능을 계속 쓰일지 그러한 의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여러 번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그때 공장의 자동화였던가요? 그때도 이제 기존의 노동자들이 자동화가 되면서 내 일자리를 대체합니다라고 하면서 데몬스트레이션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지나면서부터 저희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AI가 대체하는 직업군들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측면에서 대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대신 사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의 어떤 다른 직업군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여타의 직업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보아왔던 그 레슨 런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체하는 직업군들이 많이 쓰는 게 3D와 관련된 직업들은
기본적으로도 많이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D 위험한 뭐 해저에서 뭔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 다음에 고열의 원자로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들은 저는 대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단순하게 반복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저희가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대체되고 나면은 그 외에 여타의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물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강경고 3학년 송재민 군이 질문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뉴럴 링크 기술로 인해 미래에 칩을 이식한 사람과 자본이 부족하여 칩을 이식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학습 격차, 업무 수행 격차가 심해질 텐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먼 미래이긴 합니다. 뭐 당장 제 생각에는 10년 내, 뭐 20년 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용처로 그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년 내는 아마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의료보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의료를 못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인 것처럼 이 송재민 군이 걱정하는 이러한 것들은 저는 우리 사회 제도 시스템, 그 다음에 정부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전 질의 또 마지막 질문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상부님 가신 다음에 또 다시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 질의와 현장에 이제 질의가 있는데요. 마지막 사전 질의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핫합니다. 서울미술고 2학년 원다혜 양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예술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자아를 가진다면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순수 미술을 하던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듯이 인공지능이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그림이 아닌 그림을 창작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있을지, 예술계의 인공지능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분 정말 다양하고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런 분야를 아마 따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조금 공학도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예술 분야에서도 뭐 고흐의 풍을 흉내내어서 만드는 거나,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뭐 새로운 창작 기법까지 한다면 흉내뿐만 아니라 창작물도 충분히 AI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화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그려낸 어떤 창작물은 저는 아마 가치가 달라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뭐 이런 AI의 창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창작물들의 고객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창작물들은 어떤 디지털화된 이런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려서 만들어낸 창작물의 가치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예시로 보면은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음반으로 음원을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만 음원을 많이 듣지만 저희가 공연도 보러 갑니다. 공연을 보러 가면 공연 한번 보러 가는데 한 최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듭니다. 근데 음원에 저희가 음악 하나 듣는 거는 글쎄요, 한 100원, 200원 정도 될까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같은 음악이죠. 음악을 듣고 같은 노래를 듣지만 우리가 그 공연장에 가서 그 아날로그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그 창작물을 우리가 감상하는데 기꺼이 10만 원, 20만 원의 지금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 이제 내가 그걸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해 애를 쓴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서울미술고의 원다혜 님이 질문을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 직접 사람이 창작한 아까 음악의 공연의 그 예와 같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도 지금 뜨겁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우리 혜선 양인 것 같아요. 혜선 양인데요. 우리 여학생이라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직업의 단점과 장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과를 나와야지 SK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SK텔레콤에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93년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한 28년째 다니고 있고요.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IT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저희 5G 네트워크 이런 거에 관련된 기술 도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 많이 드렸던 누구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요즘 그 대학생들은 너무 많이 똑똑하시더라고요. 경험도 많고. 제가 이제 그 레커멘드 드리는 건 아마 분야별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이니까 기술군을 뽑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하신 분들을 많이 뽑고 있고요. 의외로 보면은 문과로 하셨는데 부전공이나 제2전공으로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레커멘드를 드리면 저는 문과 쪽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과 쪽에 전자공학이든 컴퓨터공학이든 아니면 기계 계열이든 이렇게 부전공 내지는 제2전공을 하시면 문이과를 겸비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하나가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변화에 맞게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 SK에선 더 있는지 우리 동명여고 박은서 양이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재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택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많은 회의를 저희가 이런 그 줌이나 저희 회사 제품인 미더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한 60명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는 다 대면으로 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했는데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나 이런 영상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것처럼 상당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이러한 IT 장비나 IT 솔루션을 이용한 업무, 그 다음에 꼭 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주도에 있던 부산에 있던 같이 모여서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이런 일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고민하는 건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그다음에 디지털 IT 기기를 통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한다는 게 너무 좀 낯설고 사실은 또 아이 컨택이 안 된다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지금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텔레콤에서는 이 비대면, 그 다음에 같은 공간이 아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코워크, 그 다음에 코워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두 개를 제가 묶어서 드리고요. 맨 마지막 질문은 제가 또 나머지 질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추천하시고자 하는 GPU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 이용준 군이 질문을 했고요. 또 하나는 AI 에이전트 같은 그러한 이제 음성 서비스나 이런 관계를 할 때 개인 정보나 그다음에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두 개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딥러닝을 할 때 사실 GPU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텔도 GPU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 제품이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뭐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거의 1년마다 성능이 지금 2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 게 올해 되면은 또 굉장히 구닥다리가 되고 이런 거라 이 GPU 분야는 뭐 지금 가장 핫하게 지나고 있는 컴퓨팅 자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AI 에이전트에서 그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출이 되더라도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대가 그거를 인지 못하게끔 암호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지금 보면은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면 저희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뗀 그냥 학습용으로는 이제 일부를 좀 남겨주는데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관하는 주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보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이 보안 이슈가 상당히 핫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나쁜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보안 메커니즘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나쁜 의도로 이제 주로 빼가는 경우에는 이 보안을 풀어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셔서 주로 이제 유출이 많이 되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의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도 뭐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고 하는 가능한 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이 보안 문제는 그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 문제가 유출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은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뿐만 아니라 이걸 유출한 기업들의 데미지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고객들이 SK텔레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도 올라온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또 상무님한테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좀 전에 AI 뭐 에이전트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창작물을 만들었었을 때 이제 사회 현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상무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금 이제 약간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예를 들어서 AI 만약에 네네. 이제 서비스나 아까 뭐 이루다 같이 네. 그런 게 나왔을 때 사실은 네. 이제 상대방이 이제 불쾌감이나 어떤 거는 지금 여기서 자율주행을 했었을 때는 이제 AI를 네. 적용했었을 때 사고가 나고 이제 네. 저희가 테스팅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네. 우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책임 전가를 누가 해야 되는지 개발자가 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러한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법적인 책임론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기업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해당 기업이나 해당 개발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구조입니다.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슈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AI 에이전트도 소프트웨어이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는 것도 개발자이고 또 그 제품을 상용화한 게 이제 해당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품을 만든 데서 일차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책임의 범위를 그 원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상품이고 서비스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만들고 상품화한 데서 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쨌든 개발을 한 그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로 책임의 범위는 회사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시간 꼬박 넘게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쉽지만 예정된 또 가서 또 업무에 또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은 박명순 상무님께 감사의 이제 메시지를 좀 저희가 드리고 퇴장을 하실 수 있도록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무님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또한 질문이 혹시 있으면 또 추가로 하고요. 상무님 보내드리고 그동안 또 쌓여있던 질문들을 제가 한 번씩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조만간 저희 회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자율주행 했던 김현영 군, 다음 3차 시에 자율주행에 대한 전문가들이 오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 교수님이 오시게 되고요. 자, 화면을 저거로 제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다 보고 있나요? 네. 오시니까요. 그때 아마도 최근에 있는 뭐 테슬라나 우버에서 테스팅했던 그 과정들을 소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들 왔던 것들을 제가 이제 일부 다 이제 불러드릴게요. 우선은 풍덕고에서 우리 최현창 군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AI와 관련된 학과는 보통 학과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여러분. 뭐 다양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AI 학과도 있고요. 호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컴퓨터공학과가 있고요. AI 빅데이터 학과가 있고요. AI 뭐 인공지능 학과가 있고요. 또 소프트공학과가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거는요,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것들은 뭐 AI 하면 가장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첫째, 도메인에 대한 거, 아까 좀 전에 그 상무님이 얘기하셨지만 인문하고 이공하고 같이 두 개 겸비한 그러한 강연자가 그러한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수학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있느냐. 수학적인 거는 뭐 미분 적분 뭐 그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거.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수학적인 베이스에부터 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소프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학과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다른 또 사회과학적인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블 메이저를 하든지 뭐 부전공을 하든지 그렇게 같이 갖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 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AI 관련 학과 또는 자격증이 있나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 신설학과나 신기술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적용이 될 거예요. 인공지능 협회에서 지금 인공지능 인증이라는 자격증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일본 딥러닝 협회에서 그러니까 저펜 딥러닝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거기에 G 자격증, E 자격증 해가지고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고 거기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전공은 도메인이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서울고의 윤태환 구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질문이 나왔냐면요. 육군에서 AI 드론 봇을 이용해서 훈련을 한다면, 자, 그럴 때 이제 살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요, 드론도 아무 데서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드론이 뜨고 있는 거 보십니까? 없죠, 그렇죠? 그 말은 그 지역에 드론이 뜰 수 있는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는 그러한 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상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이제 제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법규에서 이제 깨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AI 윤리예요. 인공지능을 적용했었을 때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소양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간미와 또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적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이러한 신기술과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은 인간이 하고 그러한 부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또 질문이 들어온 게요. 제일고 최준혁 군, 그 P is not NP라는 문제와 그죠, 푸엔칼의 추측 같은 그러한 난제 문제를 인공지능이 과연 풀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I just asked David Sin in United States. 그때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세요? I see no obvious way to apply AI to prove PIMP. Nobody knows of any approach that might lead to approve of thi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풀지 못했던 난제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적용하기가 아직은 이르고, 이 친구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어. 내가 죽기 전에 그 난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수학 천재가 그런 얘기를 코멘트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AI는 데이터 기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요.
아까 그렇게 어려운 난제나 인간이 풀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은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은 굉장히 소원됐다. 약간 멀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 전반적인 수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미술에 대한 부분 얘기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질문이 왔었어. 소설인데 창작물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첫째, 지금 작년까지 그 부분에 대한 창작물의 소유권자 저작권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세계의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모였었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의 경우를 갖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가진 결과물을 가지고 데이터를 적용해서 알고리즘을 부여한 사람을 저작권으로 주겠다. 또는 그것을 예술로 만들어낸 사람한테 주겠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창작물 결과를 산물을 가지고 또 그것을 저작자로 자기가 기록을 한 사람들 그렇게 주겠다.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누고 있고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면 인간이 만든 작품과 인공지능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평론을 하고 이제 그러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에 인공지능 최첨단에서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은요, 빅데이터 분석, R 프로그램, 벡터, 배열, 패키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준비는 그러한 자격증 한번 준비해 보셔도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소속에 있는 학과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행렬, 통계 확률 이런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 지난번에 이렇게 사례 한번 봤죠.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나 그러한 산출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양명고의 우리 김치연 군이 게임 산업이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e스포츠학과 교수님한테 우리가 이 세미나 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게임 산업을 지금 당신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는 거와 또 그 현장에 계시는 교수님하고는 뷰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광주에는 지금 이제 광주 현장을 보니까 여기에는 똑같은 금액을 주고는 여기에 굉장히 수요가 적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서울의 판교에는 참 많은 수요자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자, 그 게임 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지금 확장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러면 게임 개발자는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됩니까?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 첫째, 논리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인 것들. 두 번째, 수학적인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C++이나 자바 정도 여러분들이 코딩.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강조를 했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지식, 아까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는 파이썬을 우리가 다룬다면 아까 게임에서는 C++, 그 다음에 자바 정도 보고요. 수학적인 지식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 논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소양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한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따라갈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사 필요 없어? 아니죠. 그러니까 도메인을 우리가 형성할 때 게임을 만들 때 히스토리나 그런 배경을 만들 때는 세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과목을 수업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목적을 주신다면 그 공부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왔던 질문과 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또 수업을 듣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시면 호남대학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또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는요, 2주 후에 또 이제 열게 되지만 굉장히 제가 만나기 어려운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분은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에 대한 강의를 너무 매일매일 하루에 뭐 한 3건, 4건씩 강의를 하시는 전국민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3차에 여러분들과 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굉장히 미래의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다룰 겁니다. 그 부분은 남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학생들도 독보적으로 참여하셔서 미래의 어떤 주도적인 여성의 어떠한 그 자율주행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을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15분 추가됐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1차도 2차도 꾸준히 1시간 장장의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대한민국의 신기술을 또한 발전시키는데 또 밝은 미래가 될 수 있어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